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차별에서 평등으로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인권과 차별 그리고 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준비하게 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의 채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단체는 전주에 있는 인권단체고요. 현재 199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인권의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화면을 봐주시는 것처럼 인권 감수성으로 세상과 마주하기, 그리고 두 번째 인권과 반차별 그리고 평등이라는 주제,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소수자와 차별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주제들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인권이 무엇이다, 인권은 어떻게 정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께도 부담일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볼까 고민하다가 사진과 그림을 이용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감수성으로 세상과 마주하기라는 주제인데요. 감수성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인권 감수성으로 세상을 어떻게 마주할까? 세상을 어떻게 볼까? 느낄까? 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 해요. 혹시 여러분께서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굉장히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SNS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착시 현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사진으로 준비한 것도 착시 현상인데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바로 오리 토끼, 토끼 오리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자마자 어떤 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어떤 분은 오리가 먼저 보이셨을 거고 어떤 분은 토끼가 또 먼저 보였을 겁니다. 아니면 두 개가 다 동시에 보였을 수도 있죠. 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착시 현상의 그림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둘 것이냐,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그림도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들이 이런 착시 현상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유명한 그림 외에도 또 이런 그림들을, 사진들을 보면은 우리는 또 새로운 관점들을 찾게 됩니다. 혹시 제가 이 사진을 방금 전에 보여드리자마자 어떤 사진으로 딱 인식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처음에 봤을 때 강에 나무가 비치는 어떤 그런 사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좀 살펴보니,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예. 보통 우리가 강에 비친다고 했을 때 그 비춰지는 모습은 아래쪽에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이 사진을 공유한 사람은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반대의 방향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원래대로, 사실은 원래대로 혹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관점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물이 아래에 있고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그 물에 비치는 모습은 위쪽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을 우리는 뒤집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문제, 애초에 사실 이게 똑바른 문제가 아니었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사실 그걸 한 번에 인지하거나 혹은 알게 되는 것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사진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사실 복잡한 사회 문제 혹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는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인가,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숲을 봐야 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기준은 어떻게 둘 것인가 혹은 누구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인권에 대한 것으로 개념으로 혹시 받아들였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유년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제 경험 속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을 발견했던 게 인권의 문제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거였던 저의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저겁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제 기억에는 라면을 끓여 먹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먹고 싶어서 이제 부엌에 들어가려고 했던 순간에 집안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이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죠. 사실 이 말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부엌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혹은 내가 먹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가로막으시는 걸까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 꾸중과 말들 속에서.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엌에서 남자들은 하지 말고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성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즉 여성이 되겠죠. 여성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그 부엌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 식기를 정리하고 씻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된 게 저의 그 인권에 대한 첫 번째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다 각자 다른 경험이겠지만요. 그래서 누군가는 먹고 쉬고 있을 때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런 말들로, 저희 집안에 어떤 어르신이 해쳤던 저런 말들로 사실은 남성의 혹은 어떤 남자아이의 부엌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인권 감수성의 기준 혹은 인권 감수성의 관점으로 본다면 무엇이 될까? 어떻게 될까? 예, 저는 방금 전에 제가 네모 이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 속에서 사실은 그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 속에서 보고 듣는 혹은 느끼는 것들 속에서 인권 침해 혹은 차별적인 내용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그 속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능력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인권 감수성으로 사회를 보는 것 혹은 인권 감수성으로 사회를 마주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 속에서 다른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저만의 감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그 시민단체에서 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 김치 썰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식기 하나도 제대로 안 씻어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사실은 내가 느끼는 것들이 그냥 나만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들로 연결된다면은 인권 감수성은 더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시절부터 혹은 초등학생 시절에 유치원 시절에 자주 들었던 동화에 대한 것들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동화 하면은 여러 동화들 중에 사실 이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고 지금에 와서도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녀와 나무꾼,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실까요? 선녀가 나무꾼과 만나서 뭔가 발생하는 이야기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나무꾼이 위험에 처한 사슴을 구해주고 나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여성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시 어렸을 때는 잘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은 이거는 나무꾼이, 이 이야기의 스포일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무꾼이 선녀들의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관음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불법 촬영의 문제들 아실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에 와서 동화를 다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더 실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보고 계시는 바로 선녀는 참지 않았다라는 다시 쓰는 전래 동화인데요. 구호라고 하는 도서토론 모임에서 만든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자라오면서 봤던 이야기들 사실 굉장히 끔찍한 차별과 인권 침해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게 되니까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사례를 하나 제가 가져온 거였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야기만 바뀔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것들이 바뀌는데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시죠.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실 텐데 유튜브에 프랑스 전력청 광고 혹은 프랑스 전력공사 광고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공익 광고 아시죠? 프랑스의 공익 광고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는 장애와 비장애,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뒤바꿔서 보여준 영상입니다. 지금 첫 번째 화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신호등이 아니에요. 녹색 볼 안에 있는 신호등에 있는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를 굉장히 빠르게 누비고 있고 오히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있고요. 지금은 많이 안 쓰겠지만 공중전화의 모습을 보니까 공중전화의 높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누구의 높이에 더 편리하게 돼 있나요? 바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더 편리한 위치입니다. 그런 영상 속에서 끝에 가게 되면은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도서관 안에 어떤 시민 한 사람이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책을 찾다 보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안내 지팡이를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책을 펼쳐보니 우리가 보통 익숙해야 하는 검은 글씨가 있는 책이 아닙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오돌토돌한 바로 점자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 책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 광고 안에 프랑스 말로 나오는데 다른 분들의 도움을 빌어서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않는 세상에서 당신은 힘들 것이다. 당신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라는 프랑스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 이렇게 뜻을 받아들이시겠지만 어떤 맥락의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예. 당신에게 맞게 설계되지 않은 사회 혹은 세상에서 당신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비장애인 입장에서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모든 어떤 다니는 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별 불편함이 없었지만 반대로 장애인의 입장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불편함과 차별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비틀어 본 공익광고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영상 속의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되어서 비교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명은 박현희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던 분이세요. 굉장히 사실은 직업을 갖는 게 예외적이었고 장애인 관련 시설이 없어서 대학에서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장애를 갖고 계시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베른트라고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신문 기사가 바로 10년 전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장애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장애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럴까? 이 두 사람의 이 두 분의 비교하는 기사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포용되어 있지 못하는, 즉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만든 어떤 장벽이 오히려 장애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는 데 맞는 게 장애라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부족하고 다른 비장애인들보다 능력이 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라는 것들이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바꿔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의 기준을 맞출 것인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회의 변화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떤 것으로 느껴지셨을까요?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이런 저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대학가에 있는 오른 것 같다, 혹은 굉장히 좋은 기숙사인 것 같다, 혹은 뭐 수련시설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같은 공간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금속의 무늬 있는 것 같고 그 무늬로 숫자가 섞여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는 사진 속에 잘 안 보였지만 창가에 어떤 철망들이 좀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렸을 때, 두 번째 보여드렸던 이 사진을 보면서 혹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혹시 보이셨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아마 인터넷에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 공간, 노르웨이에 있는 할덴 교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즉 죄를 지은 사람들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징역 혹은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가게 되는 감옥이 되는 것이죠. 네, 교도소인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영국의 BBC에서 이 교도소를 많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 교도소 안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이곳은 교도소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예배 시설을 바꿔서 이슬람에 맞는 종교 활동을 하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공간 외에 또 다른 공간들, 네, 개인 시설 공간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공동 생활하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제소자라고 하거든요. 죄수라기보다는 제소자라고 하는데, 제소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약간 만나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이 사진만 계속해서 봤다면은, 저 밑에 있는 영문 설명을 보지 않았다면은 그냥 굉장히 좀 아늑한 공간으로 보이는 어떤 주거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쾌적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 공간입니다. 할덴 교도소는 특별히 아주 가벼운 어떤 벌을 저지른 사람만, 죄송해요,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아니라 중형을 저지른 사람들도 가는 곳입니다. 할덴 교도소를 보고 나서 약간 이런 고민이 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교도소의 환경을 왜 굳이 이렇게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도소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의문이 떠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르웨이의 이 교도소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검은색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겠어요? 자유를 잃고 격리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죄수, 즉 재소자들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모습을, 이런 인권 활동을 하면서 처음 보게 됐거든요. 굳이 관심이 두지 않았던 곳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렇지, 생각해보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는 자유 혹은 자기의 어떤 선택의 자유들이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제한되어 있잖아. 사실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벌이잖아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렇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려도, 혹은 이 이야기를 보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조금 더 엄격한 환경에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노르웨이의 할덴 교도소 같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밑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낮추는 거겠죠. 근데 다시 저희의 원래 이야기, 즉 기준에 대한 이야기 들어와서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교도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자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제한하는 공간인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조차도 물론 재범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본권을 이렇게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이 사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책들은 어떨까? 가령 장애가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사회 안에서 소수의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혹은 성소수자들, 혹은 갑자기 노르웨이로 피난 오게 된 난민들, 그동안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어떨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준이 바뀌게 됐을 때 이 사회가 어떤 지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인권 감수성에 기반하고 뿌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던 광고 영상 혹은 책 이야기, 동화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인권 감수성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회를 마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인권 감수성,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인권 감수성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걸로 한 단계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인권과 반차별 평등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이나 혹은 인터넷 하실 수 있는 분들 바로 인권을 검색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냥 사전적인 정의만 보더라도 가장 빨리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 하나로는 정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당연히와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이 역사 안에서 수많은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함께 봐야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 어떤 단어적인 정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가가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는 너무나 많이 사회 교과서라든지 책에서 인권의 시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인권이 드디어 발명되게 됐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다가 드디어 발명되게 되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 대혁명을 그린 그림이죠. 예. 수많은 사람들의 항쟁, 투쟁을 통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인권과 지금의 인권이 똑같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테두리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두고 치열한 사회적 논쟁과 사회적인 투쟁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여성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분은 올랭푸드 구즈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활동했던 여성 정치인, 여성 활동가인데요. 올랭푸드 구즈는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은 교수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 즉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올랭푸드 구즈가 함께 고민하고 쓴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프랑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혹은 처벌은 남성하고 거의 동등했습니다. 특히 처벌과 관련돼서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발언,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올랭푸드 구즈가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비틀면서 시니컬하게, 즉 냉소적으로 비틀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올랭푸드 구즈 같은 여성들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바베프라고 하는 분들도, 바베프를 비롯한 그들의 동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베프의 경우는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다. 즉 프랑스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고 있고 국가는 이들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즉 빈부의 격차에 따른 인권이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 즉 그 새로운 사회적 계층은 권력을 얻게 됐고 권리를 얻게 됐지만,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만든 선언들,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선언을 만들기도 했지만 다수의 가난한 일하는 사람들, 농지가 없는 농민들은 굉장히 여전히 약한 권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바베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더 급진적으로 요구하고 바꾸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서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요구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세계된 집권 세력은 경제적 차이나 빈부격차 혹은 성별에 대한 것들을 차등을 두는 선택적인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게 된 거였죠. 물론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인권의 저자들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즉 평등 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갔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실까요?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바로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에 담겨져 있던 이야기를 극영화로 만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니까 한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네. 프랑스를 넘어서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중들이 인권의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흑백의 차별을 없애라라고 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됐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전히 앞에서 올랭푸드 구주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의 참정권을, 여성의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남성과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됐죠. 대표적으로 서프라제트라고 하는 이 영화 역시도 여성의 참정권, 영국에서의 여성의 참정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런 여성 참정권 운동,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혹시 이 드라마 보셨을까요? 올해 굉장히 저는 이 드라마를 새롭게 좀 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됐는데, SBS에서 했던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녹두꽃 드라마 안에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가부농민 전쟁 혹은 가부농민 항쟁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이야기죠. 동학농민 혁명 안에서도 인간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걸 인권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직강소를 설치해서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꿈꿨던 그런 움직임이었죠. 이런 것처럼 평등 사회를 끊임없이 염원하고 그걸 위해서 추진했던 수많은 다수의 민중들에 의해서 인권은 끊임없이 평등으로 나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권의 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인권의 저자들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을 만들게 된 거고, 수많은 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 국제조약들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아주 단순할 수 있지만, 인권에 대한 설명은 단순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적 투쟁과 역사적 운동 속에서 이 힘과 권력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은 언제나 인권의 역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과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 제1조, 바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문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후로도 수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바로 우리 헌법에도 평등의 사회를 염원하고 지향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써여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기본권 보장 앞에서, 인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국민은 평등하다고 외치는 게 이제 너무나 당연해진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았죠. 수많은 사회적 인권의 저자들이 평등의 역사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혹은 노동자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백인이 아닌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 여성, 그 다음에 장애인과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 노인, 성소수자, 이렇게 점점점 인권의 무대로 새로운 주인공들을 소환하게 된 과정이 바로 인권의 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들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로 얘기되는 혹은 스스로를 일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봐야 할 문제가 바로 차별의 문제이거든요. 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함께 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작년에 가장 크게 문제 제기가 되었던 인권 이슈 중에 하나는, 인권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장수에 있는 베델 장애인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 인권운동가들, 인권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좀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 바로 지금 뉴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원 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강행하려고 했거든요.
인권 침해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인권 침해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들, 법이나 사법제도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회복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물건을 옮기듯이 전원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게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수년간 살아왔던 시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 거주시설을 넘어서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시설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공원도 갈 수 있고 또 내가 직접 시장도 갈 수 있는 사회 안에서 살고 싶다라는 게 요구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함께 보고 이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이게 된 시민사회단체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또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의한 것이다. 오히려 표현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장애라는 이유로 외면한 건 아니었는가? 혹은 그들만의 의사소통의 방식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건 아니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로만 계속해서 이 인권침해 피해자들, 장애인 당사자들을 본 것이 아니었나라는 각성의 목소리를 올렸던 것이죠.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 주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축적되어 있는, 끊임없이 자라오면서 혹은 자라온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쌓이게 된 혹은 경험하게 됐던 차별까지도 이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쉬운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년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거, 법이 바뀐 거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한 청소년들이 있었죠. 바로 그런 청소년의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외쳐왔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이 사회는 받아야 한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청소년은 뭐 굳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온 것보다는 오히려 공부하는 것들, 진로에 더 힘써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권리 혹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까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수라면 보통 우리는 숫자가 적은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는 숫자가 적은 것보다는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힘, 그 사람들만 사회적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수인, 즉 약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청소년은 굳이 정치에 관심 없어도 돼. 청소년이 뭔 정치에 관심이 있어. 그것보다는 공부해야지. 진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말들 속에 살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청소년인데요. 밑에 있는 것처럼 힘이 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인권활동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인 청소년 인권운동가들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해라. 우리의 목소리 들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사회 안에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왔던 상황들 혹은 권리로부터 배제된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구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 이 사회 안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 일단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회적 소수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쉽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이 돼요. 이 사회 안에서 지탄이 되는 대상이 됩니다. 혹은 완전히 반대로 무력하거나 완전히 무력하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돼.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보호해 줘야 하는 존재야.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역시 청소년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청소년과 관련된 뉴스 혹은 기사를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나요? 무서운 10대들, 무서운 10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무서운 50대, 무서운 중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무서운 땡땡 이런 걸 할 때 보통 10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즉 굉장히 문제의 원인으로 손쉽게 지목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대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보호해줘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래의 사진들은요, 각 지역별로 있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혹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학생인권 조례가 돌아오면 동성애 혹은 임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어쩌면 좋니? 다 너희를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너희를 생각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굉장히 문제적 대상으로 호출이 되다가 반대로 어느 때에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고 무력하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하는 것으로 소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거나 귀를 별로 기울이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진 혹시 본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은 좀 다른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지금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혹은 지금 20대이신 분들 중에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정확하게는 교실 안에 맨 앞에 걸려있는 급훈이라고 하는 걸로 걸려있는 것들입니다. 사진들 안에 있는 메시지는, 내용은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 걸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바로 대학 진학, 정확하게는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몰아가는 저는 몰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학생들에게 이 대학으로 너 대학 갈 시간에 지금 다른 생각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 같은데요. 소수자에 대한 특징은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 사회 안에서 할당된, 그러니까 주어진 위치에 계속해서 갇혀 있도록 사회의 공기 혹은 사회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경우, 학생의 경우 학교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진학을 위해서 맞춰져 있는 이 체계 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굉장한 재난 상황이 우리가 어떤 지구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지 혹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에 대한 좀 다른 방향의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어찌되었든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지 청소년분들의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이 들으셨던 혹은 갖고 계신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대학으로 맞춰져 있는 어떤 청소년의 혹은 학생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익숙해졌다면은 그만큼 우리는 학생과 청소년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는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 즉 할당된 위치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소수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언제나 그 위치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있도록 강요받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는 차별의 문제와 함께 이해해야 하는데 이 차별조차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회적 요구 안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인 시민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그 위치 안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장애인은 인식 능력이 부족하니까 비장애인의 말대로 해야 돼. 장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시설 안에서 보호해야 돼. 비장애인들이 시키는 말만 잘 듣고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위치가 할당되고 존재를 규정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는 방금 전에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드렸지만 다른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대입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요. 인정받지 못하고 말할 기회를 빼앗기고 가난하게 혹은 배제되어 있고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 모든 차별들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별의 문제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사회적 소수자들의 위치, 차별의 문제를 서로 복합적으로 보는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지금의 순간부터 해보게 된다면 우리는 인권 감수성의 관점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 바로 보호주의인데요. 예전에 우리 지역에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게 되었을 때 청소년에 대한 혹은 학생인권 조례를 얘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공부에 관심 있고 있어야 할 때에 어른들이 어련히 알아서 청소년들 권리 보호해 줄 텐데 그거를 조례를 만들겠다고 직접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의 두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호해 줘야 돼.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너희의 유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껴줘야 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것들을 당사자가 거부하고 거기서 한 발 나와서 아니요. 바로 내가 권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권리를 말하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수많은 이 사회적 소수자도 오히려 지탄받게 되죠. 심각한 경우는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범법자로서 취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혹은 역차별의 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가 미성숙해,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줘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 보호라고 하는 좋은 가치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성숙하다는 관념이 있는데 어떤 존재는 미성숙해. 청소년은 미성숙해, 장애인은 미성숙해, 혹은 여성은 미성숙해. 성수자는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미성숙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혹은 이주민, 우리나라로 새로 오게 된 이주민들도 모르니까 미성숙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관념들이 보호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보호를 해줘야 하는 대상인 것 같으니까 보호를 해주는 게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보호와 통제를 강화할수록 참여할 기회, 실수할 기회들도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권리를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권리를 직접 실행해보고 내가 이런 권리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여도 해보고 그 과정 안에서 실수도 할 수 있다면은 실수도 하면서 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사회에서 제일 얘기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기회 자체가 차단되게 된다. 책임져 보는 것들에 대해서 차단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화되고 무책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걷고 어떤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기 시절에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걸음마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많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걸음마 첫 발을 뛰다가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기도, 옆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데 너는 지금 쓰러지고 있으니 너는 걸음마를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보행기에 타고 있어야 돼. 아니면 유아차에 타고 있어야 돼. 이런다고 하면은 그 아기는 걸을 수 있는 힘을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걸음마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실수도 해보고 직접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결국에는 걸어갈 수 있는, 비장애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리에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권리로부터 끊임없이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갖춰질 때 비로소 한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보호주의의 틀 속에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고리에 대해서 인권활동가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미성숙의 악순환의 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수하신다고 했잖아요.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사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권리를 행사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하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니다는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게 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걸음마의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면 결국엔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제 나왔던 뉴스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청소년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수면과 운동이 굉장히 부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데요. 수면과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 계속해서 체중이 늘어났던 경험이 저도 청소년 때 있었거든요. 실제로 운동해야지, 제때 자야지 하는데 그걸 놓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중이 제일 많이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고3 대입 입시할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객관적인 자료로도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분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신대요. 뭐지? 수면과 운동은 모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강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까? 저는 청소년 시기에 공부가 혹은 입시가, 대입이 앞으로 진학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말 속에 살다 보니 정말 나의 권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멀어진 감각 속에서 청소년분들이 살아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권리를 스스로 행사해보는 분들은 내가 직접 이 정도 자니까 딱 좋아, 이 정도 내가 운동을 해야 하루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있게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해보면서 선택도 해보고 해야 할 텐데, 지금 너는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모든 게 중요해, 공부해야지, 공부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끊임없이 포위되어 있었다면은, 자신이 스스로 어떤 선택의 권리, 건강권을 실현해보는 권리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아, 이제부터는 청소년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어 라고 했을 때 과연 청소년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청소년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미성숙의 독,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해보지 못한 사람의 어떤 역사 혹은 몸에 쌓여있는 미성숙함의 독을 빼내서 권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권을 정말 주인이 되어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안에서 당연히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야, 당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한 거죠. 권리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한국의 청소년분들이 이 모두가 집단적으로 학습된 무기력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넉넉하게 이 사회 안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일찍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바로 이 질문. 여러분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직업들 속에서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라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딱 드셨나요? 네네. 저 직업은 저래서 위험할 것 같아. 저 일은 저래서 위험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질문 자체는 누가 가장, 그러니까 누가 먼저, 누가 최가, 누가 최고일까? 이런 사태의 수위 혹은 서열을 매기는 질문이잖아요. 사실 이러한 서열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각자의 이 직업 속에서는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네.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의 폭들을 훨씬 더 넓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딱 부여받는 순간에 누가 가장일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제일 위험할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질문을 바꿔서 각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냐고 하는 순간에 저 측량을 하시는 분은 야외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어떤 위험이 있을 것 같고 조리 종사를 하시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사실은 이런 위험이 있을 것 같고 방송 취재를 하고 있는 카메라 기자인 저 사람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사무직인 이 사람에게는 손목 혹은 어떤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위험하지 않을까?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청소를 하는 노동자에게는 또 이런 것들이 위험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질문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권리를 관해서 인권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게 될 때 무엇이 가장이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각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각자의 시민들에게 정당한 위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누가 가장 힘들어요?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누가 제일 차별받죠? 라는 질문보다는 각자의 차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오히려 더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차별에 대해서 그럼 관심을 가져야죠? 이쯤에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차별과 평등의 문제, 차별을 없애는 반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의문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별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있는 어떤 개념어 그걸 넘어서는 사회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김승석 선생님이 지은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 안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이 없는 어르신분들, 성소수자, 이주 여성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건강권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사회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 혹은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차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덧붙여 볼까요? 혹시 여러분 이 게임 어떤 게임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젠가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보드게임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젠가의 게임 규칙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블럭을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쓰러뜨린 사람이 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보드게임 중에서 사실 이런 종류의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이 젠가를 가져온 이유가 이번 시간에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권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젠가의 블록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젠가 전체의 이 기둥은 우리 사회 전체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의 권리는 좀 제한해도 돼. 이 사람은 이 권리는 좀 요만큼 잠깐 빼놔도 돼. 이 사람의 권리는 좀 유예해도 돼.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하나하나씩 제한하게 된다면은 블럭에 빠진 젠가가 결국 위태로운 것처럼 예, 이 사회의 인권, 전체의 인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만약에 젠가에 있는 블록이 하나하나의 권리라고 한다면, 가령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 충분히 쉴 수 있는 권리, 충분히 건강을 누릴 수 있고 의사적인,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한다면은 그런 권리들을 하나하나 이 권리는 급하지 않아, 제한할 수 있어, 이 권리 잠깐 빼놔도 돼 라고 한다면은 결국 한 사람의 권리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권, 각자의 인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차별받는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사진인데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도 굉장히 큰 반발을 했고, 그 당시에 한 성소수자 변호사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성이면서 성소수자인데 나의 인권을 반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였죠.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권은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권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를 이제는 평등으로 나아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사실 어렵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든다. 역시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미스터 라디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검색하시게 됐을 때 강영욱 훈련사님을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사진 속에 보이시는 바로 이분이 강영욱 훈련사님인데, 강영욱 훈련사님이 이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관련한 상담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연자가 자꾸 우리 강아지가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나가면 짖는다, 다른 사람들만 보면 짖어요 라고 하면서 고민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강영욱 훈련사님의 이야기에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은 강영욱 훈련사님 보시면 개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개들에 대한 훈련, 강아지들에 대한 어떤 훈육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행동 수정으로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강아지들이 나가서 짖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견주, 특히 여성 견주에 대해서,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을 때 주변의 마을이 혹시 그 여성 강아지 견주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대하는 상황들이 있었는가,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하는, 혹은 욕설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강아지는 내 주인을 보호하고 싶어, 이 위협적인 상황부터 보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만 보면 짖게 되는, 이런 자기만의 습성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의 행동, 강아지의 짖는 행동, 다른 사람들만 보는 이 짖는 행동을 행동 수정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바로 그 강아지가 살고 있는, 강아지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마을의 반려견 문화, 나아가서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꿔야 그 강아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됐을 때 하나의 상황 속에서만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환경, 사회적인 구조들을 함께 보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을 강영욱 훈련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는 강아지에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회 혹은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성차별적인 문화와 반려견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문화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관점들을 갖고 살아가면 이런 평등한 사회에 한 단계 나아가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인권의 기준으로 역사 안에서 누가 차별받았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죠. 가령 아까 잠깐 흑백 분리,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영화 얘기하면서요. 실제로 미국 사회 안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결혼했을 때 엄청난 사회적 지탄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으로도 금지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죠, 미국 안에서. 그래서 미국의 지금 흑인, 백인 혹은 이제 백인과 다른 피부색에 있는 부부들이 이런 캠페인을 하셨대요. 우리의 결혼 역시도 과거에는 불법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동성 시민들이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군가는 이때 차별받았다면 지금은 누군가 차별받을까를 살펴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내 안에 혹시 사회적 소수자가 갖고 있는 소수성이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가령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계단, 그러니까 지하보도라고 하죠. 지하보도나 여러 가지 계단들 한번 보셨나요? 계단은 정말 모두를 위해서 대중적인 공간일까요?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은 비장애인으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걷다가도 내일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다리를 다치게 됐을 때 혹은 아프게 됐을 때 계단은 굉장히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벽으로서의 느낌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장애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 여성들, 그리고 노인분들, 이런 사람들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나는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사회적 소수성과 연관이 없는 사람일까? 가 아니라 나의 사회적 소수성은 어디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것들도 굉장히 저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혐오에 반대하면서 성소수자와 누가 함께하는 교회 혹은 종교인들도 있으십니다. 예전엔 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차별받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소수성들을 서로 연결하는 실천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어떤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인권은 서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거를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국회에 발의가 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법으로 만들겠다고 제출된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소수만을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나는 여성이면서 성소수자인데 내 인권을 나눌 수 있냐고 외쳤던 한 여성 변호사님의 외침처럼 우리의 인권은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는 어른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남성의 정체성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의 정체성도 있고 또 전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또 기타 등등의 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에게 어떤 정체성이 더 중요하냐, 어떤 정체성만을 위한 것이냐라고 묻지 않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차별들 혹은 복합적인 불평등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권은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그리고 모두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점이죠. 우리의 인권은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직접 실천을 하시는 방안들도 있죠. 특히 청소년분들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내가 아직 청소년이어서 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에서 제가 주로 얘기는 못 드렸지만 이미 수많은 아이돌 활동하시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끼로서 문화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참여도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을 모셔왔는데요. 2002년도에 독일의 유럽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안나 류어만이라는 분, 그리고 2005년에 미국의 한 시의 시장으로 18살에 당선된 바로 마이클 서선스,
이 사람 두 사람에만 보더라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는 말들 속에 포위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우리가 직접 실천해 보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직접 뭔가 표현해 보는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아예 평등을 향한 직접 실천들이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청소년분들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배제되고 있지만 우리를 배제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들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사회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의견은 묻지 않는 것인가? 청소년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고 하면서 외치는 이런 청소년들의 사례들이 충분히 있죠. 네. 사회적 소수자로서 끊임없이 이 사회 안에서 목소리를 지우고 존재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권리로서 부여하라라고 하는 이런 외침들을 보면은 평등을 향한 직접적인 실천들도 우리가 앞으로 더더욱 많이 보여야 할, 오늘 많이 실천해야 할 앞으로의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은 결국엔 나의 인권은 누구도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나의 인권은 내 스스로 갖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유예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가시는 게 저는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이 더욱더 신장되는 사회로 갈 수 있는데 아주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꾸 나는 이런 인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인권에 대해서는 나중으로 미뤄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마시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러지 않고 직접적인 이런 고민들 혹은 인권 감수성의 관점들을 만들어 보는 것들 혹은 직접 참여해 보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가시는 것들이 앞으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사회로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이고요.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또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의 어떤 내용들 중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또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직접 인권교육을 만나면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